지금 국제학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 지반시 장군총 조사 현장, 유네스코의 20년 만에 정기검사에 한중일독이 투입됐지만 중국과 일본은 한국을 노골적으로 배제했습니다. 그러나 48시간 뒤 드론 실측에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75m 정사각, 1100개 화강암, 7단 구조. 이 패턴이 중국 일본 고분과는 일치하지 않고 오직 고구려, 즉 한국의 축성 법칙과 정확히 맞아떨어진 겁니다. 독일 책임자는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구조의 기술적 계승 국가는 한국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혹시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계신 곳이 한국인가요? 해외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 바우어입니다. 52의 나이에 구조안전 전문가로 26년을 일했죠. 그날 아침 파리 유네스코 본부 책상 위에 놓인 공문 한 장. 커피 향이 퍼지는 사무실에서 그 문서를 펼쳤을 때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세계유산 고구려 고분군 20년 주기 정밀점검. 손가락으로 종이를 넘기며 천천히 읽었어요. 중국 땅, 지반시에 있는 고분이라고 했습니다. 고구려. 그 이름은 어렴풋이 들어본 적 있었죠. 한국 역사 어디쯤에 나오는 옛 왕국 정도로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까지 한국 고대 기술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시아 변방의 작은 나라, 뭐 특별한 게 있겠어? 그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어요. 부끄럽지만 인정합니다. 베이징 공항에 내렸을 때는 초봄이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조사단 첫 만남이 있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 네 나라 사람들이 모였어요. 각자의 명함을 주고받으며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장웨이 부국장이 가장 먼저 다가왔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그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바우어 박사님. 이번 조사는 우리 중국이 주관합니다. 정중한 말투였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죠. 마치 선을 긋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누가 주인인지 잊지 마시오.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국팀 소개 순서가 왔을 때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최지영 박사가 앞으로 나왔어요. 45쯤 돼 보이는 그녀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눈가에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죠. 반갑습니다. 한국문화재청에서 온 최지영입니다. 그녀가 준비한 자료 파일을 건네려는 순간 장회의가 손을 들어막았어요. 이번 조사에서 한국팀은 자료 지원만 해주시면 됩니다. 분석은 우리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최지영 박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참는 모습이 보였어요. 눈시울이 붉어졌다가 이내 가라앉았죠. 오랜 세월 겪어온 일인 듯 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표정이었어요. 일본에서 온 다케다 교수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고분 연구는 우리 일본이 세계 최고입니다. 고운분 데이터만 있으면 충분하겠죠. 그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일본이나 중국이 앞서 있겠지. 한국은 그 사이에 낀 작은 나라고. 부끄럽지만 그게 제 편견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였어요. 최지영 박사와 단둘이 서 있게 됐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창밖 먼 하늘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20회가 넘도록 일해왔습니다. 우리 기술이라고 말하면 증거를 대라고 하죠. 증거를 내놓으면 해석이 다르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랜 싸움에 지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죠. 그저 객관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라고만 답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을지 지금은 압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지반시로 향했어요. 버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정겹더군요. 봄 기운이 감도는 들판, 아직 쌀쌀한 공기, 산자락을 따라 이어진 작은 마을들.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이 바로 장군총이었습니다. 첫눈에 든 생각은 솔직히 이랬어요. 이게 뭐 대단한 건가? 거대한 돌무더기처럼 보였거든요. 중국식 무덤을 조금 다르게 쌓은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역 무덤 하나, 금방 끝날 조사겠죠. 동료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최지영 박사의 표정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녀는 무덤 앞에 우두커니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그리움 같은 게 담겨 있었죠. 마치 오래전 헤어진 가족을 만난 것처럼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숫자로 말하게 하겠습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드론 케이스를 꺼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 말뜻을 몰랐습니다. 숫자? 무슨 숫자 말인가? 하지만 곧 알게 됐죠. 다음 날부터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쉰돌 평생 쌓아온 확신이 단 며칠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무덤이 제게 가르쳐줄 진실을. 그리고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요. 이튿날 아침 장군총 앞은 봄볕이 따스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고 돌무덤 윤곽이 또렷해졌어요. 최지영 박사는 일찍부터 드론 장비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케이스에서 꺼낸 드론은 생각보다 정교해 보였죠. 손바닥만 한 기계에 카메라 여러 대가 달려 있었어요. 3D 실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켜며 말했습니다. 장웨이 부국장이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육안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 관리해온 유적인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최지영 박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드론 컨트롤러를 조작할 뿐이었어요.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드론이 떠올랐습니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천천히 상승하더니 장군총 위를 선회하기 시작했어요. 한 바퀴, 두 바퀴.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뭐 열심히는 하는구나. 하지만 결과가 크게 다를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저 형식적인 절차련이 했죠. 드론이 착륙하고 약 30분쯤 지났을까요? 최지영 박사가 노트북 앞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느긋하게 기다렸어요. 바우어 박사님, 잠깐 보시겠습니까? 그녀가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흥분과 긴장이 섞인 톤이었죠. 저는 천천히 다가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에는 장군총의 3D 스캔 이미지가 떠 있었어요. 위에서 내려다본 평면도가 보였는데 내변이 거의 완벽한 정사각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색깔로 구분된 측정값들이 변마다 표시돼 있었죠. 동쪽 변 74.8m, 서쪽 변 75.2m, 남쪽 변 75.0m, 북쪽 변 74.9m. 최지영 박사가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평균 75m. 오차 범위 0.4m 이내입니다. 제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75m. 오차 0.4m. 고대? 말이 안 됐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정말입니까? 제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장웨이 부국장도 다가왔죠. 무슨 소란입니까? 이 수치를 보십시오. 75m 정사각형. 오차가 반미터도 안 됩니다. 제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26년간 구조물을 봐왔지만 이런 정밀도는 현대 건축에서나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레이저 측량, GPS, 정밀 기계 없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장웨이는 화면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 쳤습니다. 기계 오차 아닙니까? 육안으로 봐도 돌들이 울퉁불퉁한데요. 오차가 아닙니다. 최지영 박사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그녀는 태블릿을 들어 다른 각도의 이미지들을 보여줬습니다. 12번 측정했습니다. 모두 같은 결과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설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죠. 오랜 세월 참아온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쉰돌 평생 유럽 건축을 공부하며 믿어왔던 게 있었죠. 고대 정밀 기술은 로마, 그리스, 이집트. 그게 전부라고요. 동양은 그저 거대한 규모만 자랑할 뿐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의 숫자는 그 편견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고대에 이런 정확도를.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다케다 교수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일본 고운분도 규모가 큽니다. 이 정도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규모가 아니라 정밀도입니다. 제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죠. 고운분은 흙을 쌓아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건 화강암입니다.
75m 정사각형을 돌로 쌓으면서 오차를 반미터 안으로 맞췄단 말입니다. 다케다 교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말문이 막힌 듯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최지영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숫자는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돌들이 직접 말하고 있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정치도 편견도 자존심도 숫자 앞에선 무의미했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도 그 수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75m, 0.4m 오차.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도대체 누가 이걸 만들었지? 어떤 사람들이 1500년 전에 이런 기술을 가졌단 말인가? 창밖으로 별이 총총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장군총의 윤곽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거대한 그림자처럼 서 있는 그 돌무덤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어요. 이건 메시지였습니다. 잊혀진 문명이 남긴 증거였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오만함을 마주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본격적인 구조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일찍 장군총 앞에 섰을 때 봄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이제 이 돌무덤이 예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75m 정사각형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저는 줄자와 레이저 측정기를 들고 무덤에 다가갔습니다. 최지영 박사도 함께였어요. 우리는 말없이 각자 위치를 잡고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한 건 돌의 개수였어요. 하나, 둘, 셋. 최지영 박사가 태블릿에 표시하며 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육안으로 먼저 훑어봤죠. 바닥층부터 꼭대기까지 빈틈없이 쌓인 화강암들이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녀가 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약 1100개입니다. 정확히는 1097개에서 1120개 사이로 추정돼요. 1100개라고요? 제 입에서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1100개의 화강암. 각각 몇 톤씩 나가는 돌들이죠. 그걸 어떻게 운반했을까요? 어떻게 깎았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쌓아 올렸을까요? 각 돌의 평균 무게는 약 2톤에서 5톤 사이입니다. 가장 큰 보호석은 10톤이 넘어요.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어요. 1100개 곱하기 평균 3톤이면 최소 3300톤. 거의 현대식 건물 한 채 무게였습니다. 1500년 전의 말입니다.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다음 확인한 건 구조였습니다. 저는 무덤 옆면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손으로 돌을 만지며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화강암 표면은 매끄러웠어요. 풍화됐지만 원래의 가공 흔적이 남아있었죠. 박사님, 이리 와보십시오. 최지영 박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무덤의 층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7단 구조입니다. 피라미드처럼 층층이 쌓아 올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각 층마다 돌을 안쪽으로 조금씩 들여쌓았습니다. 계단식 피라미드 구조였죠. 이집트 피라미드가 떠올랐어요. 잠깐만요. 각 층에 들여쌓기 각도를 재볼게요. 저는 각도기를 꺼내 측정했습니다.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 숫자를 적어가며 계산했어요. 믿을 수가 없군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각 층마다 정확히 22단계로 들여쌓았습니다. 각도도 거의 일정해요.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한 완벽한 구조입니다. 22단계 들여쌓기.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정확히 계산하고 설계한 겁니다. 무게중심, 하중 분산, 구조 안정성. 모든 게 고려된 건축이었죠. 최지영 박사가 다른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보호석도 보십시오. 12개가 있어요. 저는 그녀를 따라 무덤 모서리로 갔습니다. 거기엔 유난히 큰 돌들이 박혀 있었어요. 다른 돌들보다 2배는 컸습니다. 이 보호석들이 전체 구조를 지탱하는 겁니다. 레이저로 측정하며 설명했죠. 사방 네 모서리에 각각 3개씩. 총 12개. 이 돌들이 하중을 받아내고 있어요. 마치 기둥처럼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었어요. 정교한 공학 계산이 들어간 구조물이었습니다. 점심때쯤 다케다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사진을 찍으며 말했어요. 일본 고운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돌을 싸는 기술은 동아시아 전역에. 교수님,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고훈부는 주로 흙으로 쌓지 않습니까? 겉에 돌을 두르는 정도고요. 그렇긴 하지만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전체가 화강암이에요. 1100개의 돌을 정밀하게 깎아서 계산된 각도로 7단 피라미드 구조로 쌓아 올렸습니다. 12개의 보호석으로 하중을 분산시키고요. 다케다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무덤 앞에 섰습니다. 오후 햇살이 돌에 부딪혀 반짝였어요. 1500년 전 이 돌들을 하나하나 쌓아 올린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땀 흘리며 밧줄 당기며 정확한 위치를 재며 일했을 그들의 모습이요. 도대체 누가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최지영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답했어요. 우리 조상입니다. 고구려 사람들이요. 그 말에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돌무지가 아닙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수학이에요. 그리고 구조공학입니다. 1500년 전 고구려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무게를 분산시키고 어떻게 구조를 안정시키는지를요.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장군총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어요. 저는 그 그림자 속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했던가. 작다고 여겼던 나라가 이런 기술을 가졌다니. 그날 밤 숙소에서 보고서를 정리하며 펜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글이 써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1100개의 화강암, 7단 피라미드, 22단계 들여쌓기, 12개의 보호석. 이 숫자들이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던 역사는 전부가 아니다라고요. 닷새째 되던 날 아침,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장군총 위로 회색 빗줄기가 흘러내렸어요. 돌들이 비에 젖으며 더 검게 변했습니다. 저는 우산을 받쳐들고 현장 천막 안으로 들어갔죠. 최지영 박사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작업한 듯 눈가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또렷했죠. 마우어 박사님, 준비됐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엑셀표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동아시아 고분 구조 비교 분석. 밤새 정리했어요. 중국, 일본, 그리고 이곳 장군총의 데이터를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흥분과 긴장이 섞인 톤이었어요.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표는 3개의 열로 나뉘어 있었어요. 첫 번째 열, 중국 석실분. 중국의 대표적인 무덤은 산을 파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최지영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산 내부에 방을 만들고 그 안에 관을 안치하죠. 돌로 입구를 막고요. 대표적인 게 진시황릉입니다.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산을 깎아 만든 거대한 무덤이었어요. 인공적인 언덕 같았습니다. 흙과 돌을 섞어 쌓긴 하지만 구조 계산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냥 크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정밀도는 없어요. 그녀가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내부 구조도였죠. 복잡한 통로와 방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내부 중심입니다. 외부는 그저 덮개일 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두 번째 열, 일본 고훈분. 일본은 흙을 주재료로 씁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다음 항목을 가리켰어요. 유명한 게 전방후원분이죠. 열쇠구멍 모양으로 생긴 거대한 흙무덤입니다. 사진 속 고훈분은 정말 컸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전부 흙이었어요. 겉에 작은 돌들을 둘렀지만 본체는 흙을 다져 쌓은 거였죠. 크기는 장군총보다 훨씬 큽니다. 하지만 구조적 정밀도는 없어요. 그냥 흙을 쌓고 다지는 겁니다. 최지영 박사가 수치를 보여줬어요. 오차 범위가 수미터예요. 층 구조도 없고 하중 계산도 없습니다. 다케다 교수가 언제 들어왔는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규모가 아니라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크게 만드는 건 인력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정밀하게 만드는 건 지식이 필요합니다. 수학과 공학이요. 다케다 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세 번째 열, 장군총. 이제 장군총을 보시죠.
최지영 박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75m 정사각형, 오차 0.4m, 1100개 화강암, 7단 피라미드, 22단계 들여쌓기, 12개 보호석. 그녀가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독립형 구조물이에요. 산을 파지도 않았고 흙을 쌓지도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돌만으로 정밀하게 계산해서 쌓아 올린 거예요. 화면에 비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세로축은 정밀도, 가로축은 구조 복잡성. 장군총을 나타내는 점이 훨씬 위쪽 오른편에 찍혀 있었어요. 이 기술은 중국 것도 일본 것도 아닙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구려만의 기술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천막을 두드렸죠. 장웨이 부국장이 뒤늦게 들어왔어요. 그는 화면을 힐끗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편향된 분석입니다. 중국 무덤 기술의 변형일 뿐이에요. 어떤 부분이 변형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 석실부는 산을 파는 구조인데 장군총은 독립 건축물입니다. 완전히 다른 공법이에요. 하지만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 같은 시대라도 기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그의 말을 끊었어요. 중국 무덤에 7단 피라미드 구조가 있습니까? 22단계 들여쌓기가 있습니까? 12개 보호석으로 하중을 분산시키는 설계가 있습니까? 장웨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 기술은 독자적이었습니다. 누구의 모방도 누구의 변형도 아니었죠. 당신들 보고서엔 왜 이 수치들이 없는 겁니까? 제가 장웨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수십 년간 관리했다면서요? 왜 정밀 측정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측정했는데 숨긴 겁니까?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최지영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돌들이 직접 증명하고 있어요. 이 기술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요. 다케다 교수도 장웨이도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장군총 위에 무지개가 걸렸죠. 이걸 만들 수 있는 고대 국가는 고구려밖에 없다. 그 생각이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26년간 쌓아온 편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깨달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작다고 무시했던 나라가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일주일째 되던 날, 드디어 내부 조사가 허가됐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어요. 장군총 입구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헬멧을 쓰고 손전등을 켰죠. 최지영 박사도 같은 차림이었어요. 들어가시죠. 그녀가 먼저 발을 내디뎠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입구는 좁았습니다. 허리를 굽혀야 했죠. 손전등 불빛이 돌벽을 비췄어요. 화강암 표면이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통로를 따라 안으로 들어갈수록 공기가 달라졌어요. 축축하고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최지영 박사가 앞에서 말했어요.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통로가 끝나고 공간이 열렸습니다. 현실이었어요. 관을 안치하는 방이죠. 저는 손전등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방 안을 훑어봤어요. 그리고 멈칫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높았어요. 아니, 너무 높았습니다. 천장까지 손전등을 비춰봤죠. 5m. 아니, 그 이상이었어요. 지상 5층 높이입니다. 최지영 박사가 말했습니다. 일반 무덤은 보통 2m 안팎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5층이라고요? 최지영 박사가 말했습니다. 일반 무덤은 보통 2m 안팎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5층이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왜 무덤 안에 이렇게 높은 공간이 필요할까요? 레이저 측정기를 꺼내 정확히 쟀습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5.2m. 현대 건물 2층 높이였어요. 시신을 안치하는데 이런 높이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이건 다른 용도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최지영 박사가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손전등 불빛을 따라 올려다봤어요. 천장에 구멍들이 뚫려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배치된 작은 구멍들이었죠. 기둥 구멍입니다. 원래 여기 위에 뭔가 있었어요. 그녀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덤 위에 또 다른 구조물이 있었다고요? 나가봐야겠습니다. 위를 조사해야 해요. 저는 서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지영 박사도 따라 나왔죠. 햇빛이 눈부셨어요. 우리는 무덤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따라 한 걸음씩 올랐어요. 숨이 찼습니다.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평평한 공간이었어요. 약 10m 사방에 평탄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와 파편입니다. 최지영 박사가 무릎을 꿇고 땅을 파헤쳤어요. 흙 속에서 까만 기와 조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손바닥만 한 것, 손가락만 한 것, 수십 개였어요. 이게 대체... 제 손이 떨렸습니다. 기와는 지붕에 쓰는 겁니다. 건물 지붕이에요. 여기 위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최지영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무덤이 아니에요. 신전이었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잠깐만요. 그럼 이 무덤은? 무덤이 아니라 제단입니다. 그녀가 주변을 가리켰어요. 7단 피라미드로 높이를 쌓고 꼭대기에 평탄면을 만들어서 그 위에 신전을 올린 거예요. 시신은 그 아래 지상 5층 높이에 안치하고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하늘에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구려 사람들은 죽으면 영혼이 하늘로 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시신을 땅에 묻지 않았습니다. 높은 곳에 안치했죠. 그리고 그 위에 신전을 지어서 하늘과 이어지게 만든 거예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500년 전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이의 영혼을 하늘에 보내고 싶었던 간절함이요. 이건 무덤이 아닙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신전이에요.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오후에 장외의 부국장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기와 파편을 보더니 코웃음 쳤어요. 장식일 뿐입니다. 무덤 위에 작은 제사 공간을 만든 거겠죠. 작은 공간이라고요? 제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10m 평탄면에 수백 개의 기와 파편이 나왔습니다. 이건 제대로 된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그럼 묻겠습니다. 제가 그의 말을 끊었어요. 왜 시신을 땅에 묻지 않았습니까? 왜 지상 5층 높이에 안치했습니까? 왜 그 위에 또 건물을 지었습니까? 장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렸죠. 저는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집안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산과 들, 마을과 강. 저 멀리 지평선까지 보였습니다. 이 높이에서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고구려 사람들은 알았던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시작이라는 걸요. 최지영 박사가 옆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생각을 가졌다는 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해가 기울었습니다. 노을이 장군총을 붉게 물들였어요. 저는 꼭대기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1500년 전 이곳에 신전이 서 있었을 겁니다. 처마 끝에서 바람이 울고 제사장이 하늘을 향해 기도했겠죠. 떠난 이의 영혼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기를 바라며요. 이 구조는 하늘에 올리는 장례입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무덤이 아니라 신전입니다. 고구려의 정신이 담긴 신전이에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만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혼을 본 거였죠. 고구려는 단지 돌을 잘 쌓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늘을 향한 길을 만들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밤 숙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문을 열자 장외의 부국장이 서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바우어 박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말입니까? 네.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그를 방 안으로 들였어요. 그는 의자에 앉더니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죠. 보고서 초안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바우어 박사님이 작성하실 유네스코 보고서 말이에요. 제 눈썹이 올라갔어요. 제가 쓸 보고서를 왜 그가 가져온 겁니까? 이미 틀이 잡혀 있습니다. 장웨이가 파일을 펼쳤어요. 빼곡한 중국어와 영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고구려 고분군은 중국 고대 묘제의 지역적 변형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한국 관련 언급은 최소화하시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유네스코 보고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합니다. 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 유적은 중국 땅에 있습니다. 중국이 관리하고 있고요. 보고서도 그 맥락에서 작성돼야 해요. 하지만 조사 결과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장웨이가 제 말을 끊었어요. 75m 정사각형? 그건 중국 기술자들이 도왔을 겁니다. 1100개 화강암? 중국 석공의 영향이죠. 7단 피라미드? 중국 석실분의 변형이에요.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 무덤 어디에도 이런 구조는. 증거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박사님의 앞날이요. 유네스코에서 박사님 입지는 잘 아시죠? 이번 보고서가 박사님 커리어에 얼마나 중요한지도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이 보고서 하나로 제 향후 10년이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승진, 연구비, 국제 프로젝트. 모든 게 달려 있었죠. 박사님은 과학자입니다. 정치가 아니에요. 장웨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과학적 사실만 쓰시면 됩니다. 석재 구조물, 7단 구성, 지역적 특성 반영.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는 파일을 제 앞으로 밀었어요. 내일 아침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장웨이가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그가 돌아봤어요.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박사님 같은 분이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릴 필요는 없잖습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탁자 위에 파일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펼쳐봤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문장들이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틀린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장군총의 윤곽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1500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던 돌들이요. 75m 정사각형, 1100개 화강암, 7단 피라미드, 지상 5층 현실, 꼭대기 신전.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숫자들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저는 재킷을 걸쳤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한국팀 숙소는 건물 반대편이었어요.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왜 이러는 거지? 26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아까웠어요. 유네스코 자리, 안정된 미래, 가족들의 자부심. 모두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최지영 박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베이징 공항 엘리베이터에서 본 그녀의 표정이요. 20회 넘도록 무시당하고 증거를 내놔도 묵살당하고 자기 조상의 기술을 증명조차 못하던 그 눈빛이요. 한국팀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기 전에 잠시 멈췄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똑똑똑. 문이 열렸습니다. 최지영 박사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마우어 박사님? 이 시간에.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그녀는 저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작은 탁자에 마주 앉았죠. 장웨이가 왔었습니다. 제가 말문을 열었어요. 보고서를 중국 입장에서 쓰라고 했어요. 고구려 기술이 아니라 중국 기술의 변형이라고요. 최지영 박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지는 않았어요. 예상했다는 듯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늘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쓰고 싶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정치가 아니라 돌이 말하는 걸 적고 싶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어요. 유네스코에서 밀려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서고 싶습니다. 26년간 과학자로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거짓말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 최지영 박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사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진실된 보고서를 함께 쓰고 싶습니다. 숫자가 말하는 대로요. 그녀는 한참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보고서를 썼습니다. 숫자와 사진과 도면을 정리했어요. 거짓 하나 없이 돌들이 말하는 그대로를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장군총이 보였어요. 아침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미래요. 하지만 진실이 더 소중합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보름 뒤 서울국제회의장.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유네스코 공식 발표 무대였어요. 세계 각국 문화재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회의장은 웅장했습니다. 1000명은 좋게 앉을 법한 공간이었어요. 무대 위에 큰 스크린이 걸려 있었고 동시통역 부스가 양옆에 있었습니다. 긴장되십니까? 최지영 박사가 옆에서 물었어요. 네. 많이요. 솔직히 답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죠. 26년 커리어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객석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각국 대표들이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중국. 유네스코 본부 인사들도 보였어요. 뒷좌석에 장회의가 앉았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다케다 교수도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죠. 그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루카스 바우어 박사님, 준비되셨습니까? 진행 요원이 물었어요. 네. 저는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어요. 수백 개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죠. 안녕하십니까? 독일 유네스코 구조안전 전문가 루카스 바우어입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고구려 고분군 장군총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장군총 전경 사진이었어요. 조사 전, 저는 이 무덤을 중국식 석실분의 변형으로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드론 3D 스캔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한 변 75m, 오차 0.4m 이내의 완벽한 정사각형입니다. 객석에서 웅성임이 들렸습니다. 1500년 전 기술로 이 정밀도를 달성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화강암 배치도가 나왔어요. 약 1100개의 화강암이 사용됐습니다. 각돌은 2톤에서 10톤. 총 무게 약 3000톤 이상입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측면 구조도였어요. 7단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22단계로 정밀하게 들여쌓았습니다. 손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죠. 각 층마다 하중을 계산해서 쌓았어요. 12개의 거대 보호석이 전체 무게를 지탱합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 내부 현실 사진이 떴습니다. 시신은 지상 5층 높이에 안치됐습니다. 일반 무덤보다 2배 이상 높은 공간이에요. 여섯 번째 슬라이드. 꼭대기 기와 파편 사진이었어요. 무덤 위에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기와 파편이 이를 증명합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이것은 무덤이 아니라 신전입니다. 하늘로 영혼을 올리는 제단이에요. 일곱 번째 슬라이드. 비교 분석표가 나왔습니다. 중국 석실분, 일본 고훈분과 비교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중국 석실분은 산을 파는 구조. 일본 고훈분은 흙을 쌓는 방식. 장군총은 독립형 화강암 피라미드입니다. 표를 가리켰습니다. 정밀도, 구조 복잡성, 공학 수준. 모든 면에서 장군총이 독보적입니다. 뒤쪽에서 장회의가 손을 들었어요. 박사님, 중국 기술의 영향은 없었다고 보십니까? 데이터상 유사점이 없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중국 무덤 중 7단 피라미드 구조를 가진 것이 있습니까? 22단계 들여쌓기를 한 것이 있습니까? 장회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케다 교수도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 고훈분 기술과의 연관성은요? 고훈분은 흙무덤입니다. 장군총은 화강암 구조물이에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제목만 있었죠. 기술과 정신의 계승자. 저는 심호흡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해야 했어요. 26년 커리어가 걸린 한마디였습니다. 영토는 바뀔 수 있습니다.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장군총은 지금 중국 땅에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기술과 정신의 주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5m 정사각형을 설계한 수학. 1100개 화강암을 정밀하게 쌓은 공학. 영혼을 하늘로 올리려 한 정신. 이 모든 것의 계승자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한국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영국 대표였어요.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2사람, 3사람, 10사람. 객석이 일어섰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최지영 박사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국 연구원들도 울고 있었어요. 20회, 30회를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장회의와 다케다는 앉은 채였습니다. 박수도 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숫자 앞에서는 말문이 막혔으니까요. 발표가 끝나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최지영 박사가 달려왔어요. 박사님.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아닙니다. 제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작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게 본 것뿐이에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남산타워가 서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네스코 본부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보고서 승인. 공식 기록으로 등재. 손이 떨렸습니다. 해냈구나. 진실이 이겼구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52의 나이에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커리어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요. 진실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다고 무시했던 나라가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술을 가졌다는 걸요. 고구려. 그 이름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자랑스럽게요. 석 달 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가을바람이 선선했습니다. 저는 박물관 정문 앞에 섰어요. 고구려 축성신전 기술 특별전이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최지영 박사가 입구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오셨군요. 그녀가 반갑게 웃었어요. 석 달 전보다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악수를 청했어요. 전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홀 한가운데 장군총 모형이 서 있었어요. 실제 크기의 4분의 1로 축소한 거였습니다. 그래도 웅장했죠. 관람객들이 모형 주위를 돌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요즘 시니어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최지영 박사가 말했어요. 자기 조상 이야기니까요. 그동안 못 들었던 이야기들이죠. 저는 천천히 전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첫 번째 패널. 75m의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드론 3D 이미지와 함께 정사각형 수치가 크게 써 있었습니다. 오차가 반 미터도 안 된다니. 옆에 선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이르는 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했을꼬? 손자로 보이는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게 말이다. 우리 조상들이 대단했던 기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두 번째 패널. 1100개의 화강암이라는 섹션이었습니다. 돌 하나하나의 무게와 배치가 설명돼 있었어요. 한 개에 3톤이면 와, 트럭 한 대 무게네요. 젊은 여성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크레인도 없던 시대에 말이지. 옆에 있던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세 번째 패널 앞에서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중국 땅에 남아있지만 이 기술과 정신의 계승자는 한국입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서울 회의장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문장이 여기에 새겨져 있었죠. 패널에는 비교 분석표가 걸려 있었어요. 중국 석실분, 일본 고훈분, 고구려 장군총. 세 개의 사진과 수치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중국 거는 산을 팠고 일본 거는 흙을 쌓았네. 중년 남성이 표를 읽으며 말했어요. 우리 거는 돌로 쌓았구만. 그것도 이렇게 정교하게. 자랑스럽네요, 정말. 옆에 있던 아내가 말했습니다. 네 번째 섹션. 하늘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장군총 내부 구조와 꼭대기 신전 복원도가 있었습니다. 지상 5층 높이의 시신을 안치했다. 한 할머니가 천천히 글을 읽었어요. 영혼을 하늘로 올려보내려고 했던 거구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옛날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꼬. 떠나보내는 마음이. 눈가가 붉어졌어요. 옆에 있던 손녀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1500년 전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섹션은 큰 영상실이었습니다. 벽면 전체에 다큐멘터리가 재생되고 있었어요. 장군총 조사 과정이 담긴 영상이었죠. 화면에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드론 데이터를 보며 놀라는 장면이었어요. 저 사람이 독일 박사님인가?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렇대요. 처음엔 우리 기술 무시했다가 나중에 인정했다던데. 외국 사람이 인정해주니 기분이 묘하네. 쓴웃음을 짓는 목소리였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마지막 자막이 떴어요. 이 유산은 중국 땅에 남아있지만 기술과 정신은 한국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명이 켜졌습니다. 관람객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 할아버지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저분 아까 영상에 나온. 맞습니다. 제가 루카스 바우어입니다. 제가 한국말로 천천히 말했어요. 석 달간 배운 한국어였습니다. 아이고, 한국말 하시네. 할아버지가 놀라며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 이야기 해주셔서. 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늦게 알아본 겁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은 작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중국 땅이어도. 저건 우리 조상 기술이요. 그가 중얼거렸어요.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땅은 빼앗길 수 있어도 기술과 정신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저녁 무렵 전시장을 나왔습니다. 최지영 박사와 함께 박물관 앞 계단에 앉았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소감이. 그녀가 물었어요. 뿌듯합니다.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26년간 일하며 이렇게 보람 있었던 적은 처음입니다. 저도요. 그녀가 말했어요. 20회 넘게 싸웠어요. 무시당하고 묵살당하고 증거를 내놔도 인정받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알아줍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당신들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저 세상이 깨닫길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가 눈물을 닦았어요. 웃으며 우는 얼굴이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박물관 뒤로 남산이 보였어요. 그 너머 어딘가에 중국 땅 지반시에 장군총이 서 있을 겁니다. 1500년 동안 묵묵히 서서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렸던 그 돌. 감사합니다. 바우어 박사님. 최지영 박사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52의 나이에 배웠습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요. 숫자가 말하는 걸 들으라고요. 그리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을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 택시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작다고 생각했던 나라.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크기는 땅으로 재는 게 아니라 정신으로 재는 거라는 걸요. 고구려는 중국 땅에 남아있지만 그 기술과 영혼은 한국이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숫자가 증명한, 돌들이 말한 1500년을 기다린 진실이었죠.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52 평생 중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실을 밝히는 일. 그게 바로 과학자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한국의 위대한 운명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응원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